시대를 넘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수필문학의 걸작 월든.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살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지친 삶에 기쁨과 위안을 주는 책을 찾으시나요? 월든을 추천합니다. 소로의 첫 번째 이야기, 삶의 경제학. 내가 다음 글을, 아니 이 책을 썼을 때 나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에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곳은 매사추세츠주의 콩고드에 있는 웰든 호숫가였다. 나는 그때 오로지 내 두 손의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내가 그곳에 산 것은 2년 2개월 동안이었다. 지금 나는 다시 문명의 세계로 돌아와 있다. 도해지의 사람들이 내 생활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독자들에게 내 일을 구구하게 늘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주제넘은 짓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결코 주제넘은 짓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외롭지는 않았는지, 무서웠는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또한 내 수입에서 얼마나 자선의 목적에 썼는지를 알고 싶어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 대가족을 거느린 어떤 이는 내가 가엾은 아이들을 얼마나 부양했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따라서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내가 이 책에서 그런 몇몇 질문에 대답한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다. 대부분의 책에는 1인칭 대명사 나를 쓰지만 이 책에서는 계속 쓰일 것이다. 이 점은 자기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우리는 흔히 사정이 어떻든 간에 글 속의 화자는 반드시 1인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나 자신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나는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책의 주제를 나의 경험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시켰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작가들에게도 남의 삶에 대해 들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집안 사람들에게 보낼 법한 그런 이야기 말이다. 그의 삶이 성실했다면 그런 이야기는 분명 먼 타향에서나 써보내게 마련일 테니까. 다음 글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독자들의 경우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옷을 입으면서 솔기를 늘여가면서까지 입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옷은 몸에 맞는 사람에게나 유용할 테니까 말이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하와이 주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다. 당신의 형편, 특히 외부 조건이나 이 마을 또는 이 세상에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것이 실제로 지금처럼 그토록 열악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지, 또는 혹시라도 개선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콩코드 이곳저곳을 적지 않게 다녀보았는데 상점이나 관청이나 밭 어디에서나 이곳 주민들은 수많은 독특한 방식으로 고행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브라만의 승려들은 4개의 불길 속에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불꽃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물 위에는 어떤 음식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비틀어진 채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되도록 어깨너머로 하늘을 쳐다보거나 평생을 나무 밑에서 사슬에 묶인 채 살거나
흡사 쐐기벌레처럼 자신의 몸으로 광활한 왕국이 얼마나 넓은지 재보거나 기둥 꼭대기에 외나무 다리로 서 있기도 한다는데, 이런 의식적인 온갖 고행들조차 내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광경들에 비해 유난히 믿을 수 없다거나 더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동도 나의 이웃들이 수행하는 일상사에 비하면 하찮을 정도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는 12가지만 끝내면 됐지만 나의 이웃들이 어떤 괴물이든 죽이거나 사로잡아서 한 가지라도 노동을 완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벌겋게 단 인두로 히드라의 머리를 찢었던 이올라우스 같은 친구도 없어서 머리 하나를 없애는 순간 곧장 머리 2개가 솟아나왔다. 나는 우리 마을 젊은이들의 불행은 농장과 가옥, 헛간, 가축,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데에서 싹튼다고 생각한다. 그런 물건들을 얻으면 여간에서는 없애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드넓은 초원에서 태어나 이리저들 먹고 자라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그랬다면 자신들이 노동을 바쳐야 할 밭이라는 것의 실체를 좀 더 똑똑히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그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을까? 인간이란 원래 한 줌의 육신을 소모시키면 그만인데 어째서 60에이커나 되는 땅을 부려야 한단 말인가? 어쩌자고 태어나는 그 순간 무덤을 파기 시작한단 말인가?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내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가능한 한 훌륭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짐에 짓눌려 숨이 막힌 채 75 곱하기 40피트짜리 헛간과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불결한 마국간, 100에이커의 땅과 경작지, 건초지, 초원, 식린지 사이로 그 짐을 끌며 삶의 행로를 기어가다시피 하는 가엾고 불멸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불필요한 유산 때문에 사투를 벌일 필요가 없는 무산자들은 한 줌밖에 안 될 육신을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일도 이미 중노동으로 여기는 마당에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우리 육신 대부분은 이내 흙에 묻혀 퇴비로 화한다. 흔히 필연이라고 부르는 허울 좋은 운명에 속아 어느 고서에서 말하듯 좀 먹고 녹슬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고 말 재물을 축적하느라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만다. 삶을 마감할 때나 돼서야 겨우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다. 인간은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등 뒤로 돌을 던져 창조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고통과 근심을 감내하는 돌의 심장을 가졌으니 이는 우리의 육신이 돌의 본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돌을 등 뒤로 집어던지고는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지도 않은 어설픈 신탁의 맹목적인 추종에 대해선 이 정도로 해두자.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잊지도 않은 근심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친 삶의 노고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보다 감미로운 삶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에 시달려온 그들의 손은 삶의 열매를 잡기에는 너무 무디고 떨리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하는 이들은 매일매일의 참된 고결함을 구할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다운 관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데 그랬다가는 그의 노동은 시장에서 값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는 기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짬이 없다. 자신의 지식을 그토록 자주 써먹어야 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무지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겠는가? 무지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그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우리가 그런 인간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먼저 이따금씩이나마 그에게 무상으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고
강장제로 원기를 돋워주어야 한다.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속성은 열매를 얻기 위해 꽃을 잘 가꾸어 주어야 하듯 아주 세심하게 다루어 주어야만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도 그렇게 애정어린 손길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이도 있고 살기 힘겨운 이도 있고 실제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도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신이 먹어치운 밥값도 내지 못하거나 다 낡은 옷과 구두를 살 돈이 없음에도 빚쟁이에게서 빌리거나 훔친 시간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분명 초라하며 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온갖 경험으로 연마된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 계속 일을 해야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예로부터 있어 왔던 수렁으로 노쇠로 돈을 만들어 썼던 고대 로마인들은 그것을 남의 노쇠라고 불렀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남의 노쇠에 얽매여 살다 죽어 땅에 묻히고 있다. 늘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다가 내일이 되기도 전에 파산자가 되어 죽고 마는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교도소에 들어갈 죄만 빼놓고 갖은 수단을 다해 단고를 끌려 애쓴다. 거짓말과 아첨을 늘어놓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알량한 예절로 무장하고 그러다 희박하고 덧없는 관용 속에 희석되기도 하면서 이웃을 설득하여 구두나 모자나 옷이나 마차를 만들고 식품을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돈을 벌어 그곳이 어디든 또 액수가 얼마든 낡은 괴짝이나 회벽 뒤의 양말 속 또는 좀 더 안전하게 은행 속에 쑤셔 넣으려다가 결국 스스로 병들고 만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종종 우리가 흑인 노예제라는 이 야비하고도 이질적인 노예 행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남부와 북부 모두에게는 그 제도에 전념하는 교활한 노예 주인들이 적지 않다. 남부의 노예 감독은 거칠다고 하는데 북부의 노예 감독은 한술 더 뜬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노예 감독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신성에 대해서 떠들다니. 밤낮으로 장터를 찾아다니는 저 큰 길의 짐꾼을 보자. 그의 내면에 어떤 신성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의 가장 거룩한 의무는 자기 말들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는 일이다. 운송으로 얻는 이익과 비교할 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처한 운명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지금 평판 좋은 시골 지주나리가 되기 위해 마차를 몰고 있을까? 그는 얼마나 존엄하며 또 어느 만큼이나 불멸의 존재일까? 하루 온종일 움츠리며 굽실거리는 꼴을 뭔지 모르는 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것은 그가 불멸이나 신성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 자신의 행위에서 얻게 된 평가의 노예이며 죄수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평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린 평가에 비하면 나약한 폭군에 불과하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생각,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방향을 지시한다. 공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 서인도 제도에서 자기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윌버포스가 필요할 것인가? 또한 자신들의 운명에 지나친 관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죽는 날까지 화장대 방석이나 짜고 있는 이 땅의 숙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마치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죽일 수 있다는 듯 하지 않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절망 속에서 말없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체념이라는 것은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절망을 일컫는 것이다. 기껏해야 절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시골로 들어갈 뿐이며 밍크나 사양 뒤지 모피의 화려함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놀이와 오락 속에서조차 틀에 박힌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인 절망감이 감춰져 있다. 사실 그것들은 결코 유희라고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유희라는 것이 일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지혜의 한 특성인 셈이다. 교리문답식 표현을 이용해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과 진실로 필요한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인간은 일부러 평범한 삶을 선택한 듯이 보인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라는 듯이 말이다. 그들 대부분은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민한 정신과 건강한 기질의 소유자들은 선명하게 떠오른 태양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 편견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법이다.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아무 증거도 없이 남의 사상이나 업적을 믿을 수는 없다. 모두들 오늘까지 참된 것으로서 되뇌이거나 묵과하고 있는 것들도 내일이면 한낱 실체 없는 견해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단비를 뿌려줄 구름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선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 것도 지금 시도해보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옛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과거의 행동일 뿐이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불을 일으킬 새로운 연료를 어떻게 만드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손 밑에 마른 장작 한 줌을 떼서 새만큼이나 빠르게, 속된 말로 노인들을 치어 죽일 정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음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해도 인생살이에서 절대적 가치를 배우게 될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나이 드니가 젊은이에게 해줄 중요한 충고라고는 없다. 그러기에는 그들의 경험이 지나치리만큼 불완전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참혹한 실패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사유 탓으로 돌린다. 그들은 그런 경험과 모순되게도 어느 정도의 신념을 품고 있다. 문제는 전처럼 젊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온 지 30년가량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손윗사람들로부터 유용하거나 성심에서 나온 충고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어쩌면 적절한 충고를 해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곳에는 내가 아직 거의 시도해보지 못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손윗 사람들이 인생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내가 앞으로 유익한 경험을 겪게 된다 해도 인생의 선배들이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상기할 게 분명하다. 어느 농부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소. 채소에서는 뼈를 만들 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러고는 거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신의 몸에 뼈의 원료를 공급하는데 하루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다. 그 농부는 말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소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소는 채소로 만들어진 뼈를 가지고 온갖 장애물 사이로 농부와 육중한 쟁기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약자에게는 인생살이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물건이 다른 이들에게는 한낱 사치품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조들이 인생의 성쇠를 이미 다파하여
그 모든 내용이 충분히 알려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블린에 의하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나무 간격도 법령으로 정해놓았으며 로마 집정관들은 이웃의 땅에 들어가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와도 되는 횟수와 나무 주인의 몫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손톱을 깎는 방법까지 지침으로 남겨놓았는데 손톱의 길이는 손끝에 맞춰 고르게 잘라야 하며 그보다 더 짧거나 길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확실히 인생의 다양성과 기쁨을 모두 소진시킬 정도의 권태와 실증은 아담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결코 측정된 적이 없고 별다른 일을 한 적도 없는 선조들에 비해서 어떤 일에 할 수 있고 없음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지금껏 네가 그 어떤 실패를 겪었든 간에 그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아직 다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한들 누가 네 탓이라고 하겠느냐.